2016년 11월 테네시주 골든뷰 레인의 따뜻한 집에서 가이 가족이 추수감사절 만찬을 위해 모였습니다.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세 딸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부모인 조엘과 리사 가이는 가족이 함께 모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루이지애나에서 돌아온 28세 아들 조엘 마이클 가이 주니어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밝고 친근하며 즐거워 보였고 조카들과 함께 놀며 완벽한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온화한 미소와 평화로운 태도가 끔찍한 계획을 숨기는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파괴의 설계도였습니다. 그 따뜻한 추수감사절 만찬은 가족의 추억이 아니라 죽음의 만찬이었습니다. 단 48시간 후 바로 이 집에서 그의 부모는 평생 사랑하고 지원해준 아들의 손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고 토막이 날 것이었습니다. 조엘 마이클 가이 주니어 1988년 3월 13일생. 그는 사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2020년 11월 19일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죄로 연속 종신형 2개를 선고받으며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신문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수첩에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과 증거인멸을 위한 상세한 계획과 함께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한 줄의 글도는 내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범죄에서 정의까지 잔혹한 행위에서 법정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여정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계산된 존속 살해범의 이야기 탐욕과 병적인 자기애 그리고 냉철한 논리가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현장 중 하나를 만들어낸 사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주의 깊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테네시주 웨스트 녹스 카운티의 조용한 교회 지역에서 2016년 추수감사절 이후의 날들은 골든뷰 레인에 있는 조엘과 리사 가이의 집을 둘러싼 무서운 침묵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이 부부가 합당한 은퇴를 준비하면서 막 팔린 집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1월 28일 월요일 불안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회사의 회계부서에서 성실히 일하던 리사 가이가 오전 7시 근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사인 제니퍼 하이티드는 이러한 결근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고 1년의 답장 없는 메시지 후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 확인 요청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걷어냈고 일시적인 분노의 산물이 아닌 치밀하고 냉혹하게 계산된 범죄의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그날 녹스카운티 보안관실의 부보안관들이 골든뷰 레인으로 파견된 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안전 확인 일상적인 절차였지만 이 경우에는 정교하게 연출된 악몽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미묘하지만 극도로 잘못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집이 매매 중이었는데 익숙한 부동산 자물쇠 상자가 앞문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뒷문의 손잡이가 제거되어 앞문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기이하고 무의미한 변화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베이컨과 크림을 포함한 상하기 쉬운 품목들이 든 식료품 봉지들이 현관 바닥에 마치 누군가 갑작스럽고 당황한 순간에 떨어뜨린 것처럼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경찰관들은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뒷문 손잡이가 있어야 할 곳의 구멍을 통해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공기와 매우 이상한 화학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마주했습니다. 시각적 혼란 비정상적인 높은 온도, 그리고 톡 쏘는 화학 냄새의 조합은 강제 진입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족차에서 발견한 차고 리모컨을 사용하여 그들은 연결된 차고로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숨막히고 호흡하기 어려웠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고화학 냄새가 너무 강해서 한 부보안관의 이마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부엌의 광경은 중단된 삶과 곧 드러날 끔찍한 폭력의 그림이었습니다. 조엘 시니어와 리사 가이의 지갑이 망치와 휴대폰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조용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위층에서 들리는 간헐적인 개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형사 제레미 맥코드와 경찰관 스티븐 발라드가 계단을 올라갔을 때 그들은 끔찍한 일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층의 운동실에서 그들은 첫 번째 끔찍한 발견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엘 가이 시니어의 것으로 확인된 남성의 절단된 손이 바닥에 맨손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방은 어수선했고 벽에는 피가 흩뿌려져 있었으며 보호플렉스 운동기구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격렬한 몸싸움 생사를 건 투쟁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맥코드는 마스터 침실과 연결된 욕실로 계속 들어갔고 그곳에서 살인자의 잔혹한 계획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2개의 큰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맥코드는 검찰이 나중에 끔찍한 인간 시체의 스튜라고 부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엘 시니어와 리사가이 모두의 몸통과 사지가 절단되어 부식성 산성 용액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끔찍한 발견은 아래층 부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끓는 소리의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스토브 위에 큰 냄비 뚜껑을 들어 올렸고 리사가이의 머리가 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범죄 현장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시 실험실 증거와 신원을 완전히 소거하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온도를 높이기로 한 결정은 당황한 범인의 무작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온도는 화학 반응을 가속화했으며이는 시체의 분해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계산된 노력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부식성 화학물질의 신중한 선택과 체계적인 시체 절단은 연구되고 계획된 과정을 나타냅니다. 범인의 마음속에서 가족의 집은 실제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록 끔찍했지만 말입니다. 골든뷰에서의 대학살 뒤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엘 마이클 가이 주니어를 부모와 묶어둔 깊이 이상한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재정적 의존으로 형성된 관계였으며 결국 살인적 분노로 폭발할 정도의 자기 정당화 감각을 길러냈습니다. 1988년 3월 13일에 태어난 조엘 가이 주니어는 지적이고 학업적 재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2006년 그는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들을 위한 명문 공립기숙학교인 루이지애나 수학과학예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약속은 성인이 되면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가이 주니어는 발달이 억제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루이지애나주 베턴로지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LSU에 간헐적으로 다니며 겉으로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길을 추구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는 은둔자였습니다. 은둔형 책 벌레거리를 두는 아웃사이더로 묘사되는 그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능력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립된 존재는 완전히 부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정적 탯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사는 특히 그를 아꼈습니다. 가이 주니어의 이복 누나 중 한 명은 리사가 아들의 급료를 위해서만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등록금, 공과금 심지어 그의 아파트에 $10,000까지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남성이 독립하도록 돕는 임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지속된 생활 방식 그의 실패에 대한 보조금이었습니다. 아들의 정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조엘 가이 시니어와 리사 가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그들 인생의 다음 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61세의 조엘 시니어는 배관 설계 엔지니어였고 55세의 리사는 회계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31년간 결혼했고 가족들은 그들을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들서로의 생애의 사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은퇴하는 것. 이를 위해 그들은 녹스빌에 집을 팔고 테네시주 서고인스빌에 가족 재산을 구입했으며 그곳에 정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은퇴 계획에는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결과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조엘 시니어와 리사가 조엘 마이클이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이 소식을 그에게 알릴 계획이었지만 검찰은 그들이 추수감사절 방문 중에 이미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노동의 열매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이 결정이 아들의 살인 음모에 불을 붙인 촉매였습니다. 조엘 가이 주니어에게 그의 정체성은 학생 지위와 재정적 의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인 생활의 전체 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결정은 단순한 재정적 위협이 아니라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산산조각내고 그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위험이 있었습니다. 직업도 학위도 전망도 없는 28세 남성. 자기의 깊이 빠진 성격의 사람에게 이 현실과의 강제적 대면은 견딜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적응하는 대신 그는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살인은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고 $500,000의 생명보험금을 확보하여 자신의 가짜 존재를 무기한 계속하기 위한 절망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조엘과 리사 가이의 사례는 자발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캠페인의 절정이었고 몇 주 전부터 형성되고 세부적으로 계획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준비의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조엘 가이 주니어가 머물던 방의 배낭에서 발견된 5페이지 분량의 손으로 쓴 일기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이 극도로 정확하게 계산의 책이라고 명명한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무시무시한 청사진 역할을 했으며 존속 사례를 일련의 물류 작업으로 세분화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노트북은 분노에 대한 장황한 선언이 아니라
살인 시체 절단 파괴를 위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할 일 목록이었습니다. 그 안의 언어는 소름 끼치도록 사실적이고 감정이 없었으며 부모의 시체를 처리해야 할 단순한 재료로 취급했습니다. 재정적 동기는 단순하고 단언적인 진술로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또는 내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의 $50만 생명보험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었으며 이 정책은 남편과 아들을 동등한 수혜자로 명시했습니다. 노트에는 다가올 험난한 작업을 위한 쇼핑 목록이 있었고 살인용 칼사기라는 알림과 뼈를 부수기 위한 주석이 달린 망치와 같은 기타 필요한 장비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의 상당 부분이 증거인멸에 할애되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변기에 버리고 쓰레기 처리기에는 버리지 말 것이라고 적고 화학욕조에서 시체를 분해할 의도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의학 수사 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며 현장 총수 아버지를 살인 자살로 누명 씌우기 마지막으로 남은 증거를 모두 파괴하기 위해 집을 태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산의 책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 주니어가 체계적으로 실행한 행동 계획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노트의 항목들을 일련의 영수증과 감시 영상과 비교할 수 있었고 그의 준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타임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모든 거래에 현금을 사용했으며 셀프 체크아웃을 선호했습니다. 광란의 쇼핑은 살인 몇 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1월 7일 추수감사절 거의 3주 전에 그는 루이지애나주 나폴레온빌의 에이스 하드웨어 매장에서 염산과 식품 등급 과산화수소를 구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부식성 화학용액을 만들기 위한 주요 성분들이었습니다. 11월 18일 그는 홈디포에서 표백제 스프레이 연장 코드 타이머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스포츠 매장에서 K-bar 전투용 칼을 구입했습니다. 이 산발적인 물류 계획은 병적인 심리의 특징적인 신호였습니다. 감정적 촉발 재정 삭감 위협에 대한 분노, 이 동기였지만 실행은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작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은 가이 가족이 마지막으로 함께 모인 날이었습니다. 3명의 이복 누나들에게 조엘 가이 주니어는 비정상적으로 쾌활해 보였고 마지막 기만의 공연이었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26일 토요일 가이 주니어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리사가 쇼핑을 하러 집을 나선 때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2층 운동실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현장은 생사를 건 투쟁을 보여주었습니다. 61세의 조엘 가이 시니어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지만 결국 제압당했고 최소 42차례 찔렸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격리사 가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떨어진 식료품들은 그녀가 막 계단을 올라갈 때 매복 공격을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아들은 같은 잔혹성으로 그녀를 공격했고 최소 31차례 찔렀으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그녀의 9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모가 죽은 후 가이 주니어는 살인자에서 정육점 주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체를 절단하는 잔혹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절에서 그들의 사지를 분리하고 아버지의 손목을 자르고 어머니의 머리를 잔혹하게 절단한 후 시체 부위들을 화학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심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요인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가이 주니어는 손에 여러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는 11월 27일 일요일에 끔찍한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반쯤 분해된 부모의 시체를 과열된 집에 남겨둔 채 치료를 받기 위해 베턴로지로 돌아갔습니다. 이 자기보존 행위가 그의 완벽한 범죄의 실패를 보장했습니다. 조엘 가이 주니어가 범죄 현장을 너무 일찍 떠난 것은 그가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인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집을 태우는 것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주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11월 28일 시체가 발견된 후녹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장 처리라는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엘 가이 주니어를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는 너무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지문이 청소용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계산의 책이 그의 배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영수증과 감시 영상이 그의 목적이는 쇼핑 타임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용의자가 명확하게 확인된 후여러 기관의 노력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전개되었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살인 단 3일 후 조엘 마이클 가이 주니어는 베턴루지의 아파트에서 사건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조엘 마이클 가이 주니어에 대한 소송 과정은 그의 범죄만큼이나 체계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증거의 산을 마주한 재판은 더 이상 그가 죄를 지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와 왜에 대한 공식적 발표였습니다. 녹스 카운티 대배심은
가이 주니어를 1급 고의의 살인 2건과 시체, 학대 2건을 포함한 7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이한 움직임으로 가이 주니어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을 적용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재판은 2020년 9월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레슬리 나시오스와 헥터 산체스가 이끄는 검찰 측은 반박할 수 없는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범죄 현장에 끔찍한 세부 사항 찔린 상처의 잔혹성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의 증언 그리고 가이 주니어의 구매를 현장의 물품과 연결하는 감시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감정적 핵심은 부모의 재정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증언한 2명의 이복 누나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살인의 주요 동기였습니다. 변호팀은 불가능한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증인을 소환하지 않았고 유일한 논증은 추수감사절에서의 가이 주니어의 쾌활한 태도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검찰이 쉽게 반박한 약한 논증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약 3시간의 심의 후 2020년 10월 2일에 돌아와 피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엘 마이클 가이 주니어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스티브 소드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2건의 1급 살인죄로 가이 주니어는 연속 종신형 2개를 받았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그가 감옥에서 죽을 것을 보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그의 가족의 가슴 아픈 증언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의 누나 로빈 화이트는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복 누나 미셸 타일러는 할머니의 머리가 냄비에서 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신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금이 가이 주니어의 조작적 행동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의 눈을 파내는 것을 상상한다고 말하는 편지를 썼는데 검찰은 이것을 독방 감금을 받기 위한 전술로 여겼습니다. 그의 법무팀은 절차적 오류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테네시 형사항소법원은 2023년 4월 28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의 법적 투쟁은 2024년 미국 대법원에 대한 상고장 연장 신청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의 법적 도전들은 감옥에서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죄의 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여전히 시스템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계산적인 마음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조엘 마이클 가이 주니어의 사건은 깊은 자기애가 냉정한 지능과 계산과 결합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끔찍한 연대기입니다. 그것은 악이 항상 혼란스러운 분노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체크리스트와 신중하게 고려된 계획과 함께 옵니다. 그의 악마적 계획의 궁극적 실패는 자신의 피에 젖은 손이라는 단순한 현실에 의해 좌절되었는데 이는 가장 냉혹한 인간 계산에서도 고유한 오만함과 오류에 대한 분명한 상기시킵니다. 골든뷰 레인의 집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물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배웠지만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영원한 학생의 마지막 피 묻은 교실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